SNS 프로필 사진 혹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다 보면 문득 미술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많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싸들의 세계에선 이미 특정 미술관이 데이트 코스나 인스타그램 업을 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린 어느샌가 미술관을 영화관보다 더 많이 드나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이 인싸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로 자리 잡자 어떤 찐 관람객들은 미술관에서 작품과의 심도 깊은 만남이 실종됐다는 한탄 혹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네가 여친이 없어서 그런 거. 그런데 이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면 오늘날 미술관은 작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이 미술관이란 공간 자체가 하나의 미적 경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즈니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가동이 중단된 폐공장을 탈바꿈한 거대한 미술관과 카페는 그동안 일반인에게 출입 금지되었던 산업 현장에 낯설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우릴 초대합니다. 어쩌다 미술관은 핫플레이스가 된 걸까요? 사실 과거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 했을 때 떠올리는 건 따분한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작품들이 타임라인에 따라 나열된 역사적 시간성을 펼쳐 보이던 공간이었죠. 그랬던 미술관의 중심축이 언젠가부터 시간성에서 공간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버려진 공장들이 어쩌다 힙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핫한 장소가 된 미술관의 대격변의 계기와 그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저명한 미술 비평가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1990년 7월의 어느 날 내리쬐는 때약볕을 피해 파리 시립현대미술관의 한 서늘한 공간에서 큐레이터 수잔 파제와 함께 한창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세페 판자의 콜렉션에 포함된 1950, 60년대를 풍미한 미니멀리즘 작품들로 꾸려진 전시였죠. 앞서 미니멀리즘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대표적인 작가 댄 플레빈, 칼 안드레,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들은 구체적인 공간 속에 현존하는 경험을 관객들이 체험토록 조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작품의 전달체로서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둘은 미술관 벽과 바닥에 쓸모없는 것을 떼어내고 페인트를 벗겨 매끈하고 중립적인 공간만을 남겨놓았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플레빈의 작품, 연속적으로 설치된 형광등이 하얀 빛을 뿜어내자 그녀는 섬뜩한 희푸른 광선이 비추는 기묘한 공간, 마치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저 너머의 공간을 본 듯한 기이한 경험에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의 관객이 대면했던 벽에 걸린 미술 작품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미술관 자체가 오브제가 된 경험, 기묘하게 비어있으면서 과장된 공간에 대한 미학적 경험이었습니다. 강력한 현존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빈 공간과 미니멀리즘 작품 앞에서 기존의 현대미술, 즉 벽에 걸린 회화나 조각 작품들은 움츠러들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해프닝에 가까운 그녀의 이 경험은 다름 아닌 모던 아트와 컨템퍼러리 아트, 즉 현대미술로부터 동시대 미술로의 이행기 사이에 나타난 균열의 징후였습니다. 과거 수집가 혹은 미술관에 의해 꾸려진 미술 콜렉션은 오랜 기간 공공에 의해 세습되어 온 문화적 재산이거나 당대의 문화적 지식이 유일무이한 독특한 사물로 구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미술 콜렉션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교환 가치에 근거의 경제적 체계의 순환 속에서 가치가 실현되는 주식이나 재산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1986년 기증된 미술품을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 세금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미국 세법이 개정된 결과였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1980년대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수도, 전기, 의료와 같은 공공재뿐 아니라 미술관 수장고의 콜렉션에까지 손길을 뻗었던 것이었죠. 공공세습 재산을 지키던 수호자로서의 미술관은 이제 수장고를 뒤적이며 투자를 통해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작품 리스트를 헤아리는 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 관련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테지만 미니멀리즘의 가장 본질적이라 할 만한 급진성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즉 유일무이한 미학적 원본이란 개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아트 작가들은 손수 조각하거나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한 특정한 형태의 크기와 재료로 공장에서 주문 제작하거나 산업적 재료를 그대로 가져다 전시한 것이었죠. 미니멀리즘 이후 작품은 제작 도안과 설치 가이드, 매뉴얼이 작품을 대신해 컬렉터에게 판매되었고 컬렉터는 지시사항에 따라 작품을 재제작해서 소장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1989년 주세페 판자는 자신이 소유한 도널드 저드와 칼 안드레에게 구입한 명세서에 근거해 작품을 재제작해서 전시를 꾸리게 되죠. 문제는 사전에 작가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은 채 작품을 복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작가들은 그 복제품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미술 잡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비록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지만 작가의 허락 없이 복각한 판
한자의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원본 개념에 도전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재제작된 그 작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다시금 원본 혹은 저작권을 옹호하는 듯한 자기 모순을 드러낸 작가들은 또 어떤가요? 이는 사실 미니멀리즘 자체에 내재한 모순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과 산업화 재료에 의지해서 시도한 예술의 원본 개념에 대한 미니멀리즘의 급진적인 도전은 역설적으로 미술 시장이 미학적 원본을 재구성해 작품을 하나의 재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술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특히 태풍의 눈은 바로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두 개의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의 작가 토니 스미스는 1950년대 초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뉴저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광활한 공간을 끝없이 달리는 생경한 경험으로부터 그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길 위에서의 경험은 지각되는 어떤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틀림없이 미술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다. 미완성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미술의 종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뚱맞은 말처럼 들립니다. 당시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직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도로 위를 운전 중인 그의 차창으로 비치는 풍경 속의 사물들은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도로는 아직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지 않은, 다르게 말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공간이었죠.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사물은 당연하게도 미술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풍경이 기존의 미술, 즉 모던 아트에서 느껴보지 못한 낯선 미학적 경험을 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의를 끈 끝없이 펼쳐진 인공적인 도로와 길가에 세워진 타워와 전신주 따위의 사물들은 어떤 실용적 기능과도 상관없는 리얼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인간의 문화라는 틀 바깥의 경험, 그는 이것이 틀에 넣을 수도 없으며 틀이라는 개념 자체를 뚫고 나가는 경험이었으며 회화의 무의미함과 회화주의를 드러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미술의 종말이라고? 싶긴 합니다만 그의 차창에 비친 인공적인 사물들을 미니멀 아트 작품이라고 치환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은 미완성된 고속도로 위 산업적 재료로 제작된 인공적인 사물들이지만 딱히 어떤 기능을 하지도 않은 채 회화와 조각 같은 전통적인 예술의 틀로도 가둘 수 없는 경험으로 지금 여기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나와 사물이 맺는 새로운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즉각적인 경험,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토니 스미스가 말한 미술의 종말은 미술의 역사가 지켜온 회화라는 틀을 문자 그대로 넘어서는 경험이자 미니멀리즘의 시작과 일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예술적인 계시를 받으려면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걸까요? 아직 구겐하임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되기 전 토마스 크랜스는 1985년 11월 어느 날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어떤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고속도로 주변에 늘어선 폐공장과 그것을 개조한 갤러리들을 바라보면서 운전 중이었죠. 그러다 문득 미국의 작은 마을 노스 애담스 근방에 버려진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떠올랐고 그것을 개조해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이죠. 아무도 관심 없는 폐공장 부지를 헐값에 사서 고급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켜 천정부지로 땅값을 치솟게 만드는 부동산 업자와 다를 게 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이 이 미술 그 자체가 이해되는 조건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알리는 담론적 사건이었다고 강변했는데요. 크랜스에 따르면 이제 미술관의 백과사전적 특성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크라우스는 이것을 미술관의 통시적인 것에서 공시적인 것으로의 변화라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미술관의 역할은 모더니즘 미학의 역사에서 누적된 위대한 작품들을 수집하고 그 사이에서 몇몇 미술가의 특수한 작품들을 선별하고 배열해 하나의 단선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공시적인 미술관은 작품들의 시간성 혹은 역사성보다는 공간성, 일종의 강렬함을 관객에게 전하는 미술관의 공간적인 미학적 가치가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더 이상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그 카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감성, 즉 공간적 경험을 소비하며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이죠. 영상 초반 크라우스가 경험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랜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바로 공간적 미학을 드러내는 미니멀리즘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그는 미니멀리즘이 우리가 미술을 바라보는 방식과 감상의 욕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제 관객은 작가가 작품 속에 구현한 의미 혹은 역사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품이 놓인 공간 속에서 자신 앞의 사물과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하고 철저히 우연적인 경험 속에서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몰입하고 응집하는 주체로 거듭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회사에서 관심 있는 동료나 선배의 개인적 취향을 알아내려 하거나 과도한 침묵질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우린 그저 다음 달 카드값과 월세를 지불하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타인과 비즈니스적 관계를 맺는 것이지 회사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일상은 매일 출근해서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판매하고서 임금을 받는 관계, 그리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배달앱에서 주문하고 받은 음식은 누가 만들고 배달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익명적 관계가 지배하는 경험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것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차갑고 타산적인 관계만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은 점점 더 사물처럼 딱딱하게 경직되고 대체 가능한 것으로 주체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기계화된 존재로 쪼그라듭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철학적 용어로는 물화라고 하는데요. 정근대 사회에서 볼 법한 끈끈하고 인정 넘치던 인간관계는 자취를 감추고 근대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차갑고 냉혹한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상품들 간의 교환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은 그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을 느낄 법하죠. 미니멀리즘의 경험은 이처럼 정형화되고 연속적이고 세속화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신체를 통한 경험의 즉각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의 보상 행위로서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미에르가 제작한 인류 최초의 영화 중 하나가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을 비춘다는 건 아이러니합니다. 이 푸티지는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특히 작가 하룬 파로키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재등장합니다. 파로키는 자신의 작품에서 류미에르의 무성 영화부터 시작해 오늘날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 영상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을 보여줍니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공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당도하는 곳은 바로 미술관이라는 또 다른 공장입니다. 1895년 공장을 떠나던 노동자들은 이제 미술관에 걸린 스크린 속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 또한 노동자란 걸 감안하면 한 세기를 넘어서도 그들이나 우리 모두는 부단히도 공장을 떠나보려 하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작가 히토 슈타이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 파로키의 작품을 논하며 챕터 제목처럼 미술관은 공장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모로 이중적인데요. 물질적인 장소로서의 공장이 미술관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하는 장소, 그것이 상품이든 작품이든 무언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장소라는 사회적인 점에서도 말이죠. 게다가 리미에르가 찍은 이 공장이 영화 박물관이 된 점이나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미술관이 공장이었던 걸 떠올리면 미술관은 공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동시대 미술관 혹은 비엔날레를 방문할 때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흰 벽과 그곳에 걸린 회화나 조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어둑한 블랙박스에서 영사되고 있는 수많은 영상 작품들 때문이죠. 급진적인 정치 실험 영화와 비디오 아트를 비롯한 영상 설치 작업들은 미술관으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우린 미술관이란 공장의 입장에 그 영상들을 관람하죠. 과거 공장이라는 산업적 생산의 공간은 오늘날 노동자들의 새로운 경험과 여가를 위한 미술관이 되었고, 여가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던 집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재택근무를 하는 작업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흔히 탈산업 사회라 부르는 후기 자본주의에서 노동과 여가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가리키죠.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었던 기계화, 표준화, 전문화, 그리고 노동의 분화는 이제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슈타이얼에 따르면 미술관이라는 공장에서는 여가와 소비뿐 아니라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생산됩니다. 그곳에선 심지어 관객조차 노동자로 변모한다고 말하죠. 조너선 벨러는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무언가를 관람하는 행위는 곧 노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작업물이 가득한 미술관에서 관람이란 노동을 하고 있는 관객뿐 아니라 일상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우리, 즉 노동자는 공장이라는 공간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한 셈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장은 착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산의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상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다채널 스크린들입니다. 전통적인 단채널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은 꼼짝없이 객석에 앉아 스크린의 한 점에 집중하게 되죠. 편집을 통해 시선과 시간성을 재구성하지만 여전히 시간성에 중점을 둔다면 미술관 속 다채널 영상 작업이 구축하는 건 여러 스크린 앞에 관객이 느끼는 정신산만한 공간화된 경험입니다. 관객은 여러 스크린을 동시에 보거나 선별해 보는 것이 가능하며 흥미가 떨어지면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니멀리즘에서 경험하는 것도 백과사전식의 작품의 역사적 의미나 그것이 내포한 시간성이라기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의 시간 속에서 바로 그 순간 사물과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신체적이고 공간화된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1960년대의 파편적인 미니멀리즘적 주체는 제임슨이 상세하게 분석한 1980년대 후반 기표들 속에서 표류하며 아찔한 현기증 속에 내던져진 포스트 모던 주체의 전조였던 것이죠. 제임슨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의 다국적 자본이 배회한 세계는 더 이상 개별 주체에 의해 지배되거나 인식될 수 없는 하이퍼스페이스, 즉 초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하루에도 몇백 척의 컨테이너선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왕복하지만 그 컨테이너 내부에 어떤 사물들이 실려 있는지 우리로선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단위로 바뀌며 명멸하는 주식과 코인 차트 속의 숫자와 그래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얼마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린 그저 오로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요동치는 그 눈금을 초조하게 쫓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역사의 종말, 다르게 말해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는지 시대 구분을 통해 우리들의 좌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이와 같은 세계의 불가사의함은 제임슨이 말한 히스테리적 숭고, 즉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느끼는 막연한 공포와 경외감에 가득한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여기 순간의 강렬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니멀리즘은 관객이 당장 눈앞의 사물과 관계 맺을 때 느끼는 강렬함의 경험으로 미술관이란 공간을 역사로부터 배제된 초공간으로 바꿔놓았죠. 동시대 미술관에 입장한 관객은 더 이상 개별적인 작품과의 심도 있는 만남이 아니라 강렬한 미술관 공간 그 자체에 도취됩니다. 그 자세한 미술관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미술관은 SNS에 업로드할 사진의 배경이 될 만한 핫플레이스나 테마파크, 주말 데이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의 안식처가 된 것일까요? 비평가이자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은 자신의 저서 레디컬 뮤지엄에서 그와 상반되는 급진적 미술관, 네덜란드의 바나베 미술관과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메텔코바 미술관에 주목합니다. 게다가 2년 주기로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또한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시간에서 공간으로, 역사에서 현재로의 전환, 이윽고 모던 아트와 컨템포러리 아트 사이의 균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드디어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 미술은 어떤 것이며 동시대성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